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문화문학 연구 방법의 어떤 균형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혼합 연구 방식, 이런 방식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특히 언어학 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이 확정적 양적 연구를 주로 많이 했죠. 그래서 이 확정적 양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이 실정주의 패러다임에 근을 두고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키는 법칙을, 그것을 끄집어내는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규칙성이라든가 관계를 탐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주로 연구는 연역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확정적 양적 연구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되게 객관적이고 실정적인 자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확정적 양적 연구는 조사 연구, 현장 조사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걸 주로 통계 자료로 제시하는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것이 양적 연구의 하나의 특징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연구 방식으로는 탐색적 질적 연구가 있습니다. 이 탐색적 질적 연구는 자연주의 패러다임에 근원을 두고 있고 되게 주관적이고 참여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탐색적 질적 연구는 이 자료에서 가설, 근거, 이론, 지식 이런 걸 산출하는 그런 방법을 쓰면서 이게 일종의 귀납적인 연구 방법입니다. 그리고 질적 연구는 현상 해석에 초점이 있고, 그리고 현상학적이고 해석주의적인 그런 연구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탐색적 질적 연구는 구성원의 상호관계를 중시하므로 사회 구성주의적이고 상대적인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고고 인류학과, 고고 인류학과에서 이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똑같이 두 개가 가치가 있는 연구법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혼합할 수 있는 혼합 연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 혼합 연구가 있어야 된다. 그래, 인간 문화의 총체적 이해를 위해서는, 즉 인간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양적 연구도 해야 되고 질적 연구도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호 보완적 혼합 연구에는 실제로 다중 방법도 있습니다. 다중 방법 행렬을 활용하는 이런 혼합 연구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혼합 연구를 뭐 서너 배열, 앞에는 양적 연구를 하고 뒤에는 질적 연구를 하면서 그걸 이제 동시에 글을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을 쓴다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혼합 절차가 필요하고 또 동시 통합하는 방식이 또 필요합니다. 이 어문학에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사례의 경우는 실제로 이제 옛날에 김문식 교수가 썼던 대구 문화와 대구 지역 관련된 연구가 있는데, 이런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질적 연구를 사용한 연구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준영 백두현 선생님이 공저를 했던 2013년에 나왔던 이 문화 중증론적 분석을 시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 국어사 문헌 자료, 이런 것들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질적 연구를 도입한 하나의 방법이라고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언어학 분야에서도 이런 어떤 질적 연구를 상당히 많이 도입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언어문화 연구에서는 이제 네 가지 방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현지조사 연구, 민족제약적 연구, 내러티브 연구, 사례 연구, 이런 네 가지를 질적 연구 방법으로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현지조사 연구는 통상 현지조사를 하면서 참여 관찰과 대화, 심층 면접, 혹은 계보 사용, 제보자 사용, 혹은 구술사, 생애사 이런 까지 다 포함하는, 즉 현장 가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한 자료를 그걸 갖다가 분석하는 이런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분석 방식은 질적 방식을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민족제약적 연구는 이거는 이제 소위 문화기술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특히 문화인류학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데, 인류학자들이 인간의 행동 양식을 연구하기 위해서 실제 이제 그것에 대한 경험을 보여주면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기술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에스노그래피라고 하는 이런 용어로서 이런 문화기술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러티브 연구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종의 서사 이야기를 구축하는 겁니다. 내러티브 연구. 결국은 이 스토리 혹은 일련의 사건에 대한 연대적 서사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 경험을 탐구하는 정성적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언어문화 연구에 있어서 질적 연구 방법 중에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사례 연구입니다. 연구자가 어떤 프로그램, 대상, 사건, 행동, 과정 이런 것들을 이걸 가지고 좀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문화 연구에서는 이 네 가지 방식을 써먹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 앞에서 했던 언어 기술지, 민족 지향적 기술지는 향후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냐면은 디지털 입체 교육 시스템 3D IDES라고 하는 이런 걸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러시아 갔을 때 이런 것이 구축되어 있어서 사진을 찍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입체적인 어떤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런 것들로 활용될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내러티브 연구에서 이 결국은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발 과정은 이렇죠. 어느 문화 자원을 가지고 원형을 발굴하고 난 뒤에 여기에다가 창의성이라든가 기술력을 동원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진다면은 이걸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원소스 멀티미디어의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화 콘텐츠 개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사례 연구의 경우입니다. 사례 연구의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김남기 선생님이 북촌 한옥 민속 주거 생활 용어를 묘사적 사례 연구를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어떤 사례 연구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이런 연구는 그 건축학과에서 주로 많이 이용이 되고 건축학과에서 이런 어떤 연구 실적물들이 많이 생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배틀 명칭에 관련된 사례 연구로는 이 일종의 메타 평가 사례 연구인데 이게 이훈종 선생님이 썼던 민족 생활의 사전이라고 했는데 그게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민족 생활의 사전이 결국은 이 그 사례 연구 중에서도 메타 평가 사례 연구인데 여기 보면은 일반적인 조사하고는 좀 다르게 그죠? 어떤 이 대상물에 대해서 섬세한 명칭까지도 다 조사를 합니다. 섬세한 명칭과 그다음에 그 명칭의 쓸모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같이 조사를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묶어놓은 것이 민족생활의 사전인데 결국은 이 민족생활의 사전은 일종의 그 일종 언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사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사전류가 일종의 사례 연구의 하나의 예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문화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의 실천 방안은 이제 현지 조사는 이 언어문화 연구에서 뭐 어쨌든 미시적 자료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고 그런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 조사 연구도 언어문화 연구에서 쓸 수 있는 질적 연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민족 지학적 연구를 이제 언어문화 기술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앞에서 봤던 그 이훈종 선생님의 이런 것들이 언어문화 기술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사전입니다. 그 다음에 내러티브 연구는 이제 인간의 경험을 탐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특별한 어떤 문화 원형을 이끌어내고 그걸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도입시켜가지고 문화 콘텐츠 개발하는데 뭐 이런 경우 같으면 뭐 조앤 롤링이 만들었던 해리포터 시리즈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 어떤 그 서사를 모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훌륭한 문학 작품을 만들어내어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엄청난 어떤 부를 축소하는 그런 도구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러티브 연구는 바로 그런 쪽으로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례 연구는 어떤 그것을 분석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 사례 연구를 통해서 제가 이제 실제로 국어문화진흥 조례를 실적 분석한 내용을 그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 사례 연구가 그 사례 연구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써서 어느 문화를 연구를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국어문화진흥조례의 경우는 실제 이제 국어기본법 법적 기반 아래 이 그 각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사를 했던 조례는 그 2008년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만들어졌던 조례입니다. 총 99개 지역에 국어문화진흥과 관련된 조례 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정을 다 모아놓고 그걸 양적 연구를 하고 질적 연구를 동시에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적 연구 자료 분석의 경우는 반복적 비교 분석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반복적 비교 분석법은
자료를 개방 코딩을 하고 범주하고 범주 확인하는 이런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인터뷰라든가 관찰, 문서 수집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보된 사례 연구 자료를 모두 분석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이 반복적 비교 분석법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개방 코딩을 하고 범주화하고 범주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실제 질적 연구를 추진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 쪽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질적 연구를 이제 제가 도입을 하면서 썼던 방법이 질적 분석을 위해서 이 정성적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 중에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컴퓨터용 질적 분석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서도 QDA 마이너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QDA 마이너를 열어놓은 그런 하나의 이 모습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화면을 보면은 화면의 오른편 이게 개방 코딩을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면의 왼편 부분이 이 부분 빨간색 부분이 범주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방 코딩과 범주화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개방 코딩을 해서 그 자체를 범주화시키는 것하고 링크를 시켜가지고 이걸 가지고 결국은 양적 분석할 수 있는 방식 형태로 그걸 통계를 한다든가 이런 걸로서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적 분석 도구 중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분석 도구가 있다는 것 이걸 소개를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이제 한번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재정 조례 현황을 양적 분석을 했습니다. 이 연도별 조례 재정 추이가 2008년부터 해가지고 2019년까지 이런 식으로 재정을 했었는데 2014년에 보면은 26건이 제정됐어요. 이때 2014년에 제정됐는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은 한글날이 공휴일로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시기죠. 그래서 현재까지 이런 식으로 그 재정 추이가 양적 분석을 통해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례 명칭도 보면은 국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거하고, 그다음 한글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거하고, 우리말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거 있거든요. 근데 그 각각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은 국어라고 들어간 것이 74건이 되고, 한글로 된 게 21건이 되고, 우리말로 된 게 4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치단체별 권역별 재정 현황을 보면은 광역자치단체 이게 17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7개 중에 지금 재정 건수가 16건이 재정되어 있고 한 개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기초단체 자치단체는 228개인데 이 중에는 한 34% 정도가 재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은 17개인데 5군데가 재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경상권이 많고 이렇게 해서 제주권이 적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QDA 마이너의 정성적인 것을 코딩해서 질적 분석을 하는데 정량적, 혼합적, 통계적 분석 결과들도 마찬가지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데 MB워드, 즉 총 단어 수를 이렇게 통계를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단어 구름 차트. 그러니까 WCC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요즘에 우리 보면은 빅데이터 분석할 때 핵심어 키워드 분석하는 거 있죠. 그죠? 키워드 보여주는 방식을 이 프로그램에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본 것이 기본 조항과 일반 규정은 뭐 정의, 목적, 책무, 기본 이념, 다른 조례와 관계, 그 다음에 일반 규정 범주에 있어서 자문협조, 포상협조, 뭐 의견 청취, 구성원권리 여비, 그 다음에 국제교류 기타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책적 노력에는 책임관 뭐 이런 식으로 정책적 노력 범주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 범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문생활 촉진에서는 이런 것들이 범주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 WCC 구름 차트 구름 보면은 이 조례 제정에 있어서 조례 제정에서 가장 많은 언급이 됐던 것이 국어 발전 계획 수립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언급이 많이 된 게 국어 책임관, 그 다음에 정의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말하자면 말뭉치를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키워드를 분석하고 하는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는 것처럼 이것도 질적 분석을 하면 이런 구름 차트, 단어 구름 차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되었고, 국어 발전 계획과 국어 책임과 같은 경우는 하부 규정인데, 이것도 실제 여기 지금 제가 발표서에는 없지만은 이제 논문을 쓸 때는 이것까지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어 발전 계획 수립에는 뭐 자문 요청, 국어 소외 계층 지원, 수립 시행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그게 우선적으로 많이 언급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책임관 같은 경우에는 그 밖에 국어 발전 보전 사항의 필요 사항이라든가 알기 쉬운 용어 개발 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된 내용입니다.